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는 다음 주부터 생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정에 따라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대국민 보조금 서비스는 300개가 넘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국가의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제때 제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모든 서비스를 그래서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확인하는 보조금 24라는 서비스도 시작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비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 후반을 기록하며 한 달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수급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에 소명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지명 배경부터 앞으로의 전망까지 잠시 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편의점 GS25가 남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이벤트 포스터에 대해 사과하고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군인 비하 논란까지 다시 불거지면서 불매 운동에 나서겠다는 반응과 함께 군부대 입점 계약 철회를 주장하는 청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할 수 있게 한 계절 근로자 제도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촌을 돕기 위해 이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을 농촌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애초 3분기 접종이 예정됐던 60살에서 64살 고령층 400만 명이 다음 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2분기 백신 접종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애초 3분기에 예정됐던 60살부터 64살까지 고령층이 추가된 겁니다. 400만 3천 명에 달하는데 다음 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됩니다. 기존 2분기 대상이던 65살 이상 어르신까지 포함해 나이대 순으로 접종합니다. 당초에 65세에서 74세까지 해서 60세에서 74세까지 확대해서 총 895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치명률, 위중증률이 60세 이상에서 높은 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젊은 층 희귀혈전 부작용 논란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서 제외했던 30살 미만은 파이자를 맞게 됩니다. 경찰과 소방대원 등 사회 필수 인력과 군 장병 등 64만 3천 명 접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1차 접종 대상을 최대한 늘리면서 일부 거부자가 있더라도 상반기 접종 목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목표를 1,300만 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도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문제는 백신 도입 물량입니다. 상반기 확정 물량에 23만 회분이 추가돼 모두 1,832만 회분으로 조금 늘긴 했지만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첫째 주까지 723만 회분, 파이자는 6월까지 500만 회분이 차례대로 들어온다고만 밝혔습니다. 언제 날짜에 몇만 도스가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저희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제약사와의 관계에서 비밀 유지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상반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음 달까지 900만 명 넘게 1차 접종을 마쳐야 하는데 정부는 백신 물량은 물론 접종 역량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00명대 후반을 기록하며 거의 한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휴일 검사량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방역당국은 최근의 유행 상황이 한풀 꺾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488명 가운데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은 465명으로 지난달 6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휴일 검사량이 줄어든 영향이 있지만 최근 일주간 지표를 보면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 이하로 떨어졌고 신규 집단 감염 발생 건수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도 2주 전 659명에서 지난주는 597명으로 9.4% 감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날씨가 따뜻해지며 실내 활동이 늘고 유흥업소 영업 금지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에도 계속 확진자가 줄면 반전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임과 행사가 늘면서 유행이 재확산할 우려는 여전히 큽니다. 가족 지인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 비중이 높아지고 음식점, 카페 관련 집단 감염이 4월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보면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 젊은 층에서의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또 대규모 유행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또 확산될지 모르고. 국내 감염병 전문가는 인구의 70%가 백신을 맞더라도 집단 면역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백신이 바이러스 전파를 완벽히 차단할 수 없고 면역 반응이 얼마나 지속할지도 알 수 없다며 코로나19 종식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토착하여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독감처럼 매년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 위원장은 국가의 백신 접종 전략도 바이러스 근절에서 피해 최소화로 전환해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3일까지 3주 동안 추가로 연장됐습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시행된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의 조치가 석 달가량 이어지는 겁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3일까지 3주간 더 연장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 6종 집합 금지, 음식점과 카페 등 밤 10시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의 조치가 이어지는 겁니다. 2월 15일 이후 거리두기 연장은 모두 5차례. 여전히 추가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인 만큼 많은 시민이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차라리 오히려 더 강화를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고 좀 빨리 좀 다시 회복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더디지만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 실내 체육시설 업계는 방역이 강화되지 않는 건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한 번 집단 감염 있으면 문 닫게 할 거야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굉장히 조심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쨌든 3주간 또 문 닫는 건 없는 거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석 달째 이어지는 방역 조치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5명 제한이 있어도 4명씩 모이고 하면 어차피 연쇄적으로 다 만날 텐데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이게 실효성이 그렇게 크게 있나는 잘 모르겠어요. 제한 시간 전에 사람이 몰리거나 불법 영업이 끊이지 않는 등 풍선 효과가 여전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10시까지니까 이게 오히려 더 너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집중 시간대에 다 웨이팅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혹시나 한 곳에서 터지면 그냥 다 같이 감염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밤 10시 영업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는 자영업자들의 볼멘 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한창 야외 좌석 손님이 늘어날 시기인데 대목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 매출이 한 3분의 2는 줄었고요. 거리두기 탭을 건너뛰기는 그냥 2대 영업시간을 1~2시간을 더 늘려줘야 저희들 같은 자영업자가 좀 더 살아날 것 같아요. 정부는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통제된다면 오는 7월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방역을 완화했다가 확진자가 급증한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교육당국이 서울 지역 일부 중고등학교에 움직이는 코로나19 검사소인 이동검체팀을 시범 투입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자가검사 키트도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체육중고등학교 뒤뜰. 흰색 천막 앞으로 마스크를 쓴 학생과 교직원들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한 명 한 명 검체 채취를 합니다. 4차 유행의 꼬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학교 감염도 산발적으로 이어지자 이동검체팀 투입을 처음 시작한 겁니다. 3인 1조 2개 팀이 파견됐는데 학생과 교직원,
341명을 검사하는데 2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검사를 미리미리 해서 모든 학생들 같은 선수들끼리이기 때문에 서로 피해가지 않기 위해서 선제 검사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곳 학생 절반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데다 대회 출전을 앞둔 경우도 있어 검사를 신청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생들 대부분 보건소에 가지 않고 빠르게 검사받을 수 있어 편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1시간 정도, 많으면 1시간 정도 기다리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빠르고 간결하게.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해주니까 그 점에서 편했습니다. 검체팀 파견 대상은 반경 1km 안에서 확진자가 나왔거나 선제 검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교육당국은 우선 서울 지역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 뒤 2주 뒤 모든 학교로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실효성이 잘 좀 검증이 되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실제로 선제적인 검사에 의미 있는 그런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서울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화두를 던졌던 자가검사 키트도 시범 도입했습니다. 다만 정확성 논란이 여전한 만큼 100명 이상 기숙형 학교나 운동부 운영학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학원을 대상으로는 지역별 학원 자율방역대 등을 활용해 현장 점검을 늘릴 예정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백신 잔여량과 2분기 접종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의 김윤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의 발표 내용이 지난번에는 충분히 확보했다. 인구의 2배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차질 없이 다 제때제때 들어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또 주말에 바닥을 보인다. 뭐 1차, 2차 접종 문제가 엇갈려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지적이 또 나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다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근거는 어떤 겁니까? 그 백신의 총량을 긴 기간에 걸쳐서 보면 부족하지 않은데 이게 단기간으로 보면 미시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4월 말까지 그 1차 접종을 마치고 2차 접종을 하셔야 되는 분이 한 140만 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백신 재고량이 한 50만 회분 정도 돼서 그것만으로 이제 2차 접종을 다 할 수가 없으니 2차 접종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1차 접종을 조금 더 뒤로 미루고 2차 접종에 집중한 다음에 5월 들어서 백신들이 새로 들어오면 1차 접종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중장기적으로 2분기 내에 백신 수급에 불균형이 생기거나 공급 부족이 생길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 쪽에서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1분기 접종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2분기 거를 막 갖다가 당겨 쓴 게 아니냐. 또 그러다가 이쪽이 모자라면 또 갑자기 이쪽을 스톱시키고 이쪽으로 다시 갖고 오고 뭐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아무래도 1차 접종을 늘리기 위해서 2차 접종을 좀 미루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 처음에는 8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한다고 했다가 11주까지 간격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1차 접종만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1차 접종자를 최대한 늘리는 게 우리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이고 이런 전략을 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정상적인 백신 접종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 접종한 고령층에게 이제 2차 접종을 집중하는 것도 역시 전략상으로는 순리대로 가고 있는 거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은 뭐 발생하지 않으면 좋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달 14일 2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화이자 백신처럼 뭐 1차 접종 속도를 조절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정부가 구체적으로 백신의 그 공급 일정을 아주 상세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분기에 추가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현재 정부 발표만으로는 접종 속도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 말을 신뢰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런저런 이제 의구심이 제기되니 이번 기회에 정부가 백신의 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벌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백신을 왜 이렇게 못 네. 구해왔냐? 그러면 계약상 확보를 갖다 이번에 다 했다. 그러면은 그게 그럼 언제 들어오는데? 근데 무슨 요일 날 대충 이만큼은 들어온다. 그 다음 주에 이만큼 들어온다. 이게 계속 스케줄을 얘기해 주면 그대로 가기만 하면 조금 신뢰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며칠 날 얼만큼, 며칠 날 얼만큼 밝히기가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좀 계약상 문제가 있는 겁니까? 좀 밝히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계약상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백신을 공급하는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주는 게 닥쳐서 되게 뭐 한 달 정도 이전에야 그 통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공급에 우선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공개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의 공급 이상 때문에 생기는 정부의 부담보다도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는 게 더 정부에게도 득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백신이 들어와서 1차 접종과 2차 접종이 같이 시작되면은 속도가 아무래도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백신 접종할 만한 충분한 인원과 시설은 갖춰져 있나 이런 걱정도 합니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현재 백신 접종의 속도는 절대적으로 백신 공급 물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공급이 확대되면 접종 센터를 늘리거나 접종하는 의료기관 수를 추가적으로 지정해 가면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리라고 보이는데요. 역시 그 수급의 단기적인 불균형처럼 접종 기관이 부족해지거나 하는 현상도 단기적으로 지역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됐던 것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엄영돈 위원장이 얘기한 집단 면역이 된다고 해서 뭐 안심하거나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독감 백신 늘 맞으면서 지내듯이 같이 늘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단 면역이 되면은 자유로운 일상생활로 완전히 돌아간다고 생각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건 또 무슨 얘기지 하고 상당히 의아해하는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외부에서 그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들어와도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감염이 전파되지 않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코로나19의 재생산 지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 값들이 나오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그 재생산 지수, 전파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접종을 해야 될 국민의 숫자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또 백신 접종을 한 다음에 그 면역력의 지속 기간이 우리는 지금 한 1년쯤 된다고 생각해야 1년에 한 번쯤 접종하는 것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한 6개월쯤 된다고 하면 추가 접종을 또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오늘 이제 엄영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효과와 내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있기는 하지만 소량이어서 병이 생기지 않는 상태와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면역력은 있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전파력이 있는 상태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면 11월에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한다고 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하는 거는 좀 가능성이 낮은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는다와 감염돼도 그렇게 크게 앓지 않는다와 남에게 전혀 전파도 안 한다. 조금씩 다 다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치로는 아마 한 10% 내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됐습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검찰총장으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됐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내정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은 사법연수원 20기입니다. 서울 북부지검장과 법무연수원장 그리고 법무부 차관까지 요직을 두루 거쳐 경험이 풍부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무엇보다도 김 내정자가 현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최적임자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 차관으로 있으면서 검찰개혁을 보좌해 누구보다도 현 정부의 검찰개혁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도 이 같은 지명 배경과 기대감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김호수 내정자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여러 공직 후보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위원회에 내정됐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거절해 임명이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다양한 공직 후보에 올랐다는 것이 역량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곧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어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논쟁은 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국회는 내일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는 가족과 관련된 논란이 많습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아내의 도자기 불법 판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해외 세미나 가족 동반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영국제 고급 그릇과 찻잔들이 가득합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수천만 원대로 추정됩니다. 박 후보자가 주 영국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사들인 걸 외교관 이삿짐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허가도 받지 않고 팔아왔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허가 없이 장식품을 판 것은 잘못했다면서도 처음 구입할 당시는 수집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녀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외유성 해외 세미나에 딸들과 동행했다는 의혹, 부동산 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여기에 민주당 당적 보유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아내가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게 확인되며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연이은 가족 문제를 두고 내로남불 전시회라고 꼬집으며 수준 미달인 장관 후보자들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민심을 이겨보겠다는 오기가 남아있다면 이번에도 마음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선물 수수 의혹과 석사장교 제도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누구 하나 이런저런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야권의 파상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보궐 참패에 대한 후유증이 여전한데 청문회 과정에서 또 악재가 불거지는 것은 아닌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새 대표가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민심을 수용하며 앞으로는 청와대가 아니라 민주당 중심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의 첫 일정은 역대 대표들이 그랬듯이 국립현충원 참배였습니다. 자신을 정치권으로 이끌어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가장 먼저 찾아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실사구시 정신을 계승해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진보 진영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도 찾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자주국방, 미사일 개발 사업들을 선도해서 그나마 우리의 국방력이 튼튼히 되고 처음으로 주재한 회의에서는 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잘 받아들이겠다며 핵심 현안으로는 부동산과 백신 문제를 꼽았습니다. 지난 4.7 보궐선거를 통해 매서운 회초리를 내려주셨던 민심을 잘 수용해서 민주당이 변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청와대보다는 민주당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정부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했지만 당정청 간 불협화음 우려를 의식한 원론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당정 간의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코로나19 위기 속 대승적인 협치를 약속했습니다. 비문인 송영길 새 대표의 취임 첫날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민생과 당 주도입니다. 아직은 처음이긴 하지만 이전의 친문 당대표 시절과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 보이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에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은 민생 투쟁을 내세우며 여당의 독주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일자리나 부동산 문제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의 첫 출근길, 당대표 역할까지 맡은 김기현 권한대행의 첫 방문지는 본청 앞 천막 농성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실은 겁니다. 의지만 있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합의만 보면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건 때문에 그거는 지금 핑계거리고. 이렇듯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이었습니다. 백신과 부동산, 일자리 문제를 논의할 실질적인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백신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은 책임대로 묻고 여야 합동 사절단을 꾸리는 등 대책은 대책대로 추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였만큼은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기를 제안합니다. 취임을 축하하는 대통령의 오찬 제안에는 내용 없이 급하게 할 게 아니라며 양해를 구했지만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청와대에 전해달라며 대화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민생을 위해서라도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는 멈춰야 한다며 허울뿐인 협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국회 운영이 너무 일방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그 점에서 조금 역할과 조정적 무슨 액션 같은 것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협치가 잘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겠습니다. 여당이 독식한 국회 상임위원장 가운데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관례대로 야당에 돌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희경 비서실장과 추경호 원내수석, 강민국, 전주혜 원내대변인으로 원내 지도부 인선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협치와 함께 민생 투쟁을 강조하며 이전보다는 대외적으로 더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원내 지도부를 모두 영남 인사로 꾸리면서 영남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지명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박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신문들의 제목은 뭐 이변은 없었다 이런 제목들이 그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변은 없었는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예선 성적에서 몇 표를 얻었다. 이건 왜 또 공개가 됐을까요? 공개되지 말아야 될 게 공개된 예.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뭐 법조계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에 김호수 전 차관이 좀 제청될 것이다. 지명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대로 된 것으로 보이고 아마 그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갈등 요인이 그래도 뭐 이성윤 지검장이나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 그래도 적다고 보고 또 중요한 거는 보직을 차관을 했는데요. 예. 놀랍게도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하고 계속 손을 맞춰왔습니다. 그렇죠. 장관 차관을 하면서 예. 그걸 했기 때문에 뭐 국정 철학 얘기를 박범계 장관이 많이 했었는데 뭐 국정 철학이 뭐 그런 데도 아니고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이 이해하고 있고 방점을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 부분에 많은 평가를 두고 제청이 됐고 예. 뭐 지명까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호수 후보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수사팀을 꾸릴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좀 빠져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또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관련해서는 법무부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또 자기가 네. 자기에 관한 얘기를 수사할 수도 있는 수사를 지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까지 따지면 청문회 과정이 좀 복잡하거나 시끄럽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지금 없는 게 예. 이미 장관, 특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봤었고요. 예. 아마 또 검찰총장이 지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가족이라든지 다른 경력 말고 눈에 띄는 게 지금 두 가지 정도가 보입니다. 특히 본인도 이성윤 지검장하고 같이 조사를 받는 입장이거든요. 예. 피의자라고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고요. 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수사팀 구성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뺐던 거, 이 부분은 끝까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결국 야당이나 이 다른 쪽에서는 이 부분을 갖고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물론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이해는 뭐 3명의 법무부 장관과 그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도가 높을 거라고 보는 건 이제 분명한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정부가 갖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추진 방향이나 과제들을 갖고 법무부하고 검찰이 워낙 심각한 네. 대립을 했기 때문에 법무부에게 조율이 잘 돼서 맞는다는 뜻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친정부적인 또는 친권력적인 사람이 검찰총장 자리에 앉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발도 생각을 할 수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너무나 정부 친화적인 인물이 총장이 되는 게 아니냐 예. 반발할 수 있는데 이성윤 지검장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중도에 탈락했던 이성윤 지검장에 비해서는 또 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됐던 인물입니다. 이 윤석열 총장 때부터 총장 후보로 올라갔었고요. 공정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감사위원까지 계속적으로 이 어떤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정부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검찰 내부에서 그 정도까지는 안 올 것 같아요. 반발이.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하마평이 됐다는 건 그만큼 뭐 실력이라든지 그만큼 자리를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발이 그 정도로 세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정부 친화적 얘기는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 정치권에서 조금씩 나올 있고요.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예. 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관련된 책이 2권이 나왔더라고요. 네. 하나는 죄수와 검사라고 하는 이제 뉴스타파 쪽에서 내놓은 책이 네. 있고 한명숙 전 총리가 직접 쓴 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책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라고 해서 이제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그렇죠. 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정말 억울하다. 그 얘기를 쓴 거겠죠. 그렇죠. 예. 제목은 좀 다릅니다. 아마 진실이라는 책이긴 한데요. 예. 이 뉴스타파가 거기서 냈던 책하고 다르게 내가 이제껏 사실은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는 하진 않았습니다. 왜 재심하느냐, 다투지 않느냐, 모해 위증 사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때까지 있었던 일, 또 억울했던 측면, 이것을 내고요. 또 시기도 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서거일하고 맞춰서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출판회까지 좀 계획된 그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예. 야당에서는 재심 청구를 하든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절차를 정식으로 밟지를 않고서 여론몰이로 책을 내갖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도 하는 것 같고. 자, 한 4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저것 다 끝난 다음에 전면 무죄를 주장하는 책을 낸 그 배경 이유를 뭐라고? 결정적인 이유는 모해위증 사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모해위증. 모해위증 교사 사건.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검찰이 증인들, 죄수들을 불러가지고 증언을 조작시키고 연습시켰던 사건. 그거 사실 시간이 지나서 기소를 못했습니다. 예. 이미 이번에도 뭐 박범계 장관 뭐 수사 지휘도 행사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검찰에서는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당사자가 한명천 총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결국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말을 통해서 본인이 자서전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막 그런 게 가장 큰 이유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쯤에 이 책이 나오는데 또 거기에 추천사 같은 것도 이해찬 전 대표가 쓰기도 했고 네. 결국 그걸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면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예비 경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에서 뭔가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 출판이 되겠는가, 이제 그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시점이 그렇고요. 12주기일 겁니다. 12주기에다가 6월에 예비 경선이 있으면 5월하고 딱 그 시점이거든요. 결국은 검찰 개혁이라든지 언론 개혁 두 가지를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대선 예비 경선에서 그런 얘기가 주된 이슈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명숙 전 총리의 자서전, 일단 책이 한번 도착하면 좀 자세히 읽어보면서 한번 더 다 얘기 나눌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주식시장의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오늘 재개됐습니다. 공매도에 취약할 것으로 거론된 일부 품목들이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로 더 큰 타격이 예상됐던 코스닥은 2% 넘게 빠졌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주식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면서 코스피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코스피 200 지수로 안정돼 재개된 가운데 공매도에 취약해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 일부 종목들이 폭락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관련주인 두산 퓨얼셀은 10% 넘게 급락했고 유동주식 가운데 공매도 잔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진칼도 8% 넘게 추락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차는 상승했습니다. 실적에 비해 주가 부담이 컸던 일부 코스닥 종목들이 공매도 재개 영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코스닥이 급락했습니다. 바이오 기업 헬릭스미스는 지난해 3월 이전 공매도 잔고가 5%대 이상을 보이며 표적이 되었는데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코스피의 신풍제약과 코스닥 시젠 등 일부 제약 바이오주도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일단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 또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매물이 나올 것 같은 우려가 높아지면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재개된 공매도가 개별 종목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주식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영향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일부 종목과 업종에 국한되어 있는 이슈일 뿐이다라고.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에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되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삼성과 지분 상속 발표에 삼성전자 최대 주주가 된 삼성생명은 4%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소폭 올랐지만 삼성물산은 하락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약간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태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완공된 지 30년이 지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곳으로 노원구에서는 이러한 재건축 단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저가 주택도 곳곳에 있다 보니 주택 가격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노원구의 집값은 한 달 만에 0.69% 올라 서울에서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노후된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매수 의뢰는 꾸준히 있고요. 거래가 되는 금액도 기존 금액을 경신한 금액들이 많이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서울은 여기에 4.7 재보궐선거 뒤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며 강남권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고 교통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인천과 경기도의 광역 급행철도 인근 지역 집값도 식지 않는 모습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 부담 확대와 이사 공급 대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한 달 전보다 소폭 축소됐지만 안정세라기보단 불안한 소강 상태로 보는 시선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산발적으로 지역별 오름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서 2분기에도 상승세는 누그러지되 오름세는 여전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수요자 중심의 규제 완화나 내 집 마련 지원 정책 결정 여하에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수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오름폭이 줄긴 했어도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만큼 부동산 시장의 안정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남양유업 대표가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내일 대국민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훈희 기자입니다. 남양유업의 이광범 대표이사가 오늘 오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참담한 일이 생겨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이번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뒤 22일 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홍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불매 운동에 공장 영업 정지, 경찰 수사까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직접 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달 13일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발표 이후 남양유업 주가는 한때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실제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달 말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과 세종연구소 등 6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회사 돈 유용 의혹이 불거진 홍 회장의 장남인 홍진성 상무도 지난달 보직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우선 보직 해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편의점 GS25의 이벤트 포스터가 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이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GS25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SNS 등을 통해 경품 증정 이벤트를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를 공개했는데요.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포스터가 남성 혐오를 내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포스터 속의 손 모양이 남성 비하 목적의 그림과 유사하며 포스터에 사용된 영어 표현의 각 단어 마지막 글자들을 조합한 메갈이 남성 혐오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암시한다는 주장인데요. 또 포스터 하단에 달과 별로 구성된 이미지는 한 대학 여성주의 학회의 마크와 같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GS25는 해당 포스터를 삭제하고 포스터 속의 이미지는 검증된 사이트에서 가져왔으며 영어 문구 또한 포털 사이트의 번역 결과를 바탕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될 만한 내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SNS에는 다른 편의점에 가겠다며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지난해 GS25가 국방부와 함께 진행했던 이벤트 포스터에 군인 비하 이미지를 담았다는 논란 역시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에 군인과 무궁화, 새가 함께 등장하며 군인 비하 단어 군무새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인데요. 급기야 GS25의 군부대 내 매점 PX 계약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태입니다. 앞서 보도에서 들으신 대로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남양유업 역시 호된 비판을 받고 있죠. 이광범 대표이사가 물러나고 홍원식 회장은 내일 대국민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사이에서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이른바 대리점 갑질 사태 이후 또다시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소비자 주권 시대, 기업의 부적절한 행위는 한순간에 기업 가치 추락은 물론이고 매출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피해를 애꿎은 대리점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하나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비령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LH 땅 투기 의혹 고발로 시작된 경찰 수사에서 2달 만에 2,000명 넘는 사람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지난달 30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행복청장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차관급 자리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직에 대한 영장 신청으로는 처음입니다. A씨는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세종시 연기면 땅 2,400여 제곱미터를 아내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이후 이 땅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43%에 달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차관급 지위였던 만큼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했을 것으로 보고 앞서 2차례 소환 조사와 함께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창문 내리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국민들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혐의를 고발한 지 2달여 만입니다. 2,000여 명 가운데 지방 공무원은 147명, 국가 공무원은 78명에 이릅니다. LH 임직원은 60여 명 포함돼 있고 국회의원 5명과 고위공직자 4명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일반인입니다.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은 LH 직원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 정모 씨와 용인 반도체공단 예정지 투기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 김모 씨 등 모두 11명입니다. 주요 피의자 13명이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 보전 절차가 이뤄졌는데 모두 316억 원어치입니다. 앞서 한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수사본부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기획부동산과 영농법인까지 조사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에어프라이어 같은 요리기구나 드라이기 등 미용기기에 어린이들이 적지 않게 다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홈트레이닝 열풍으로 집에 운동기구를 들여놓는 가구가 많아졌는데 이와 관련한 어린이 사고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차희종 기자가 보내드립니다. 지난 2018년 생후 9개월이었던 이야기는 팔다리와 가슴에 2,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끓는 물 주변에서 장난치다가 물이 엎질러졌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요리하거나 미용 관리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관련 기구에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리기구에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만 최근 3년간 700건이 넘었는데 대부분이 화상사고였습니다. 한 살 아기가 전기밥솥에 김 나오는 입구를 손으로 잡아서 화상을 입거나 작동 중인 에어프라이어를 직접 열고 안에 손을 넣었다가 화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밥솥의 전기 화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런 것들을 만져서 접촉 화상을 입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고데기나 헤어드라이어에 데이거나 눈썹, 칼 등의 피부를 찢기는 미용기기 관련 사고도 최근 3년간 380건이 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운동기구를 들여놓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러닝머신 같은 대형기구에 다치는 것뿐 아니라 덤벨의 발가락을 찢기거나 짐볼을 타다가 넘어져 다친 사례 등도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령이라든지 짐볼 이런 것들이 집에 이제 많이 홈트레이닝을 하면서 집에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피부가 찢어진다든지 타박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어린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전열 제품의 경우 지속적인 주의와 교육이 필요하며 운동기구도 아령 같은 작은 기구는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텐트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60대 부부가 숨지고 또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경보기를 설치하거나 환기를 자주 한다고 하지만 텐트 안에서는 난방기기나 화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캠핑장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30, 40대 부부와 4살짜리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텐트 안에는 화로와 함께 타서 재가된 수치 발견됐습니다. 현장 확인했을 때 현장 상황하고 조각을 봤을 때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충남 당진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변에 텐트를 치고 캠핑하던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탄가스로 작동되는 난방기구가 원인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울산에서 발생한 사고도 똑같습니다. 텐트 안에 화덕을 켜두고 잠든 40대 남녀가 숨졌습니다. 원인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한적한 곳에서 캠핑지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큰 일교차 때문에 텐트 내에서 화로나 난방기기 등을 사용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 지난 3월 본격적인 캠핑 시즌에 앞서 경찰이 가스안전공사와 실험을 통해 그 위험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차량과 텐트 안에 난방기기를 켜놓고 실험을 했는데 일산화탄소 수치가 1시간 만에 허용 농도의 10배가 넘게 치솟았습니다. 3시간 이상 머물면 건강한 사람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밀폐된 장소에서의 사용을 분명히 판매자와 제조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꼭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고 그 사용 방법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아무리 환기한다고 해도 사고 위험을 모두 없앨 수 없는 만큼 텐트 내 난방기기나 화로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봉사활동 명령을 받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올해 농촌지역 사회봉사 쪽으로 많이 돌리겠다고 법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2배 정도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농촌 일손이 지금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추이를 보시죠. 이건 2016년에 시범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때 200명으로 시작했다가 확 늘어났다가 다시 200명대로 내려오고 올해는 더 적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농촌 상황은 지금 대략 이런 정도입니다. 보시죠. 고구마 심던 거 마무리해야 되고 이제 이 마늘, 양파 걷어들여야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못 들어오니까 일당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통해서 농촌 일손 확보에 나서 5월부터 제도가 바뀝니다. 일단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웬만하면 외국인 계절 노동자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다음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고 들어올 외국인 노동자의 각종 구비 서류도 과감히 완화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잠깐 와서 몇 달 일하고 반드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용허가제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귀국 반드시 한다는 보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 나라 정부 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제는 그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거 그냥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 친척 같은 경우는 아예 귀국 보증서 따로 없어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격을 우리가 따져 묻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줘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보시면
임금,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야 되겠죠. 산재보험이나 그다음에 의료기관 지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열악한 숙소를 또 내놓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재우고 먹여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권리를 구제할 변호사나 고용센터 등이 준비돼 있어야겠죠.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펴고는 있지만 아직 농촌의 일손은 크게 부족합니다. 보시면은 여기저기서 많이 도와주시고는 계신데 아직은 멀었습니다. 힘 닿는 대로 일손 부족한 농어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는 담화를 발표한 이후 우리 정부는 긴장 조성 행위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실제 행동에 나설 것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로 상응한 행동을 경고한 다음 날, 통일부는 북한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지 않고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는 남북 정상선언 합의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합의의 정신을 그리고 이러한 합의의 취지를 존중해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어떤 순간에도 한반도 긴장 조성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 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북한을 향해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북한의 특이 동향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김 부부장 담화 직후 정찰 항공기 2대를 한반도에 동시 출격시키는 등 북한 군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이미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추가 수사 의뢰 없이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관련 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연입니다. 인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병상과 산소통, 화장장까지 부족한 상황에서 민심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힘겹게 남편의 시신을 안고 있습니다. 시신은 덮개도 없이 평상복 차림 그대로입니다. 병원에서 시신을 옮길 구급차를 찾지 못하자 할 수 없이 인력거에 태운 겁니다. 인도에서 이 같은 코로나19 신규 사망자는 3,422명으로 최근 6일 연속 3,000명을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7만 59명으로 이틀 전 40만 명을 넘었던 것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12일 연속 30만 명을 넘으며 최악의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병상과 산소통을 찾아 헤매고 암시장에서는 치료제 값이 수십 배 뛰는 사이 현 정부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커져만 갔습니다. When the cases started rising up, I thought government had a plan, but turns out they didn't. Within the first week, I understood that the governments have no idea. They're not prepared for anything. 결국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 BJP 연합은 이번에 치러진 지방선거 핵심 지역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특히 모디 총리와 장관들이 수십 차례 직접 현지 대규모 유세를 펼칠 만큼 공을 들였던 동부 웨스트벵골주에서는 지역 정당인 TMC가 294석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13석을 차지해 BJP 77석을 크게 앞섰습니다. 모디 총리는 코로나19 대응보다 선거에 집중한다는 비판과 함께 대규모 선거 유세가 코로나19 확산을 부채질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인도의 유일한 여성 주 총리이자 반 모디 세력의 기수인 마마타 바네르지 TMC 대표는 코로나19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আমার ফার্স্ট প্রায়োরিটি এখন হবে যেহেতু কোভিড ইজ মাই ফার্স্ট প্রায়োরিটি
모디 총리가 코로나19 대확산에도 경제를 이유로 전국적 봉쇄령을 내리는 걸 주저하는 가운데 9천여 개 인도 기업 모임인 인도산업협회는 경제활동 위축을 감수하겠다며 당국에 가장 강력한 국가적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1370님이 저는 정부가 백신을 확보하고 발표했으면 합니다. 계약만 하고 발표하면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오늘부터 3주 연장됐는데요. 1789님, 거리두기 강화하면 하루 확진자 수를 급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9330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것은 전문가와 자영업자가 만나서 토론을 벌이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2813님, 5월은 가정의 달이라 나들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단 감염 확산이 우려됩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과 돌발 영상 그리고 알고리즘이 유튜브에서 하나의 채널로 돌아쩌라는 채널로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새롭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YTN의 대표 시사 제작 프로그램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기존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색다른 영상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댓글로 많은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